기자초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방송인 겸 배우 현영 씨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현영 씨가 맘카페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 이 사건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A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맘카페를 운영을 했어요. 회원 수는 약 1만 6천 명, 상당하죠. 회원 282명을 상대로 46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중 61명이 피해를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된 피해액은 142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왜 현영 씨의 이름이 나왔나? 이게 중요해요. 현영 씨가 이 A 씨에게 5억 원을 보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거죠. 지난 11일입니다. A 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이 됐는데, 현영 씨가 지난해 4월 29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카페에서 만난 A 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나한테 투자해라, 그 얘기겠죠? A 씨는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했고, 현영은 그에게 같은 날 A 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는 거죠. 자, 검찰은 애초부터 A 씨가 현영이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영 씨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또 고소를 했죠. 사기라는 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그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갚을 의사가 없었던 거, 두 가지가 성립이 되면 사기 혐의로 보는데 A 씨는 둘 다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현영 씨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죠. 투자를 했어요, 5억 원을. 근데 약속대로 그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고소를 한 거죠. 그런데 현영 씨를 피해자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가 된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 먼저 이 사기 행태가 어땠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 A 씨, 일명 상품권 재테크, 상테크로 회원들을 유혹했다고 해요.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10%에서 39% 정도의 수익금을 챙겨줄 수 있다고 속였고, 회원들이 이를 상테크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요, 다단계 폰지 사기예요. 앞서 누군가 투자를 했죠. 그럼 이 사람에게 뭘 줘요? 이익금을 주죠. 매월 10%에서 30% 주기로 했으니까. 그 돈을 누구 돈으로 줘요? 원금에서 주는 게 아니라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의 원금을 먼저 들어온 사람의 수익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라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투자가 안 들어오고 돈이 마르면은 모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피해액이 얼마? 142억 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럼 현영 씨는 어떻게 연루가 된 걸까요? 이 현영 씨, 원래는 재테크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책을 쓰기도 했었죠. 근데 왜 B 씨의 사기극에 당하게 된 걸까요? 현영 씨 측에서는 상품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이자에 귀가 트이게 됐다는 거죠.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말에 속아 5억 원을 맡겼다는 겁니다. 본인은 상품권을 이런 식으로 상테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돈을 빌려주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높게 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거라고 주장을 하죠. 자, 이거에 대해서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현영과 이 A씨의 카톡 대화를 입수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9일 1억 원씩 3차례에 걸쳐서 송금을 했고, 같은 날 또 2억 원을 2차례 더 송금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A씨가 현영 씨에게 감사 문자도 전했는데, 이자는 벌킨으로 몇 개 줄게. 이 벌킨은 에르메스 벌킨백을 얘기하는 거고, 벌킨백, 보통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엄청난 고가의 명품 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영 씨는 어떻게 돈을 받았을까요? 이 5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3,500만 원씩 5개월간 받았습니다. 총 1억 7,500만 원이죠. 근데 그 다음 더 이상 받지 못했습니다. 5억 원에서 1억 7,500만 원을 제하고 3억 2,5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한 거죠. 근데 이것도 원금이고 원래는 이자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 이자를 본인이 원래 받아야 되는 돈을 친다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거죠. 이에 대한 현영 씨의 대처는 이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보면 명백히 현영 씨는 피해를 봤는데, 일각에서는 현영 씨를 단순 피해자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고리대금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리대금 업자 얘기하는데 돈을 빌려주고 굉장히 높은 이자를 받아가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현영 씨 6개월 동안 매달 7%를 준다는 말에 현혹돼서 5억 원을 보냈는데 월 이자 7%는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4배가량 높다는 겁니다. 연으로 따지면 무려 84%. 5억 원을 주고 1년이 있으면 약 4억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빌린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에 그 정도 이자를 줘야 된다. 고리대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영 씨를 단순한 피해자로 볼 수는 없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자 제한법 2조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은 1년 2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현영 씨 이 이자율을 고스란히 적용했다면 이자 제한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자로 지금 1억 7,500만 원을 받았죠. 상당한 이자 소득이죠. 이 이자 소득을 세금 신고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세법 제16조를 보면은 금전 사용 대가의 성격이 있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과세 대상 말 그대로 세금 신고를 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과연 냈냐의 여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영 씨의 이름값을 믿고 이 상테크에 참여했다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영 씨 개인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A 씨는 현영 씨의 이미지를 사기 행각에 이용했다는 건데 현영 씨가 보낸 입금 내역을 보여주면서 회원들의 믿음을 샀다는 거고요. 결국은 뭐예요? 아, 현영 씨가 5억 원을 투자할 정도면 믿을만 하구나 해서 참여를 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 모임 관계자가 디스패치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재테크 여왕도 내게 투자해야 한다며 안심시켰다면서 회원들 앞에서 직접 통화를 하기도 했다. 현영이 투자할 정도니 의심하지 못했다. 확실히 재테크라고 생각했다고 자책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A씨는 현영 씨와 함께한 생일 파티 사진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동생들이 준비한 생일 잔치라고 자랑을 했고요. 현영 씨도 SNS에 송도맘 큰언니 생일을 축하한다. 서로 챙겨주고 위로하자는 글을 적기도 했다는 거죠. 둘이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다고 제3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현영 씨의 화장품을 맘카페에서 팔기도 했는데 현영의 XX 크림 파격가 판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거죠. 자, 이 사태를 보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창정 씨와 비슷하다. 어떤 일이 있었죠? 앞서서 애수지발 금융 사태가 났을 때 임창정 씨 얼굴을 보고 투자했다라는 말들이 적지 않았어요. 임창정 씨는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넣었다가 큰 손해를 봤다. 근데 누군가는 임창정 씨가 직접 나온 걸 보고 임창정 씨 얼굴을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볼 때 현영 씨를 100% 피해자로 보기엔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현영 씨가 정말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다 주장하기 위해서는 5가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고소를 할 때 현영 씨 이름이 아니라 남편의 이름으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연예인이기에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고민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A씨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A씨 재판 과정 중 자연스럽게 현영 씨의 이름이 드러나고 피해자들도 현영 씨가 참여했다고 하기에 믿고 참여했다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왜 남편의 이름으로 고소를 하게 됐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실질적인 고소 금액이 아직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영 씨가 5억 원을 투자했죠. 근데 현영 씨가 만약에 5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면 지금 3,500만 원씩 1억 7,500만 원은 이자로 자기가 수익을 낸 걸로 인정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돼요? 이 1억 7,500만 원이 굉장히 많은 법정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자를 실질적으로 소득 신고를 했는지 이 여부까지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영 씨가 3억 2,500만 원을 돌려달라 소송을 냈다. 이 경우는 뭐예요? 본인이 받은 3,500만 원씩 5차례 1억 7,500만 원을 원금으로 받다는 거죠. 그러니 원금 1억 7,500만 원은 돌려받았으니 나머지 3억 2,500만 원만 주세요라고 소송을 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현영 씨가 상대적으로 내가 그렇게 비싼 이자를 지급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상품권 사기인 줄 몰랐는지 알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상품권 사기, 이 상테크를 통한다면 이거 역시 이 폰지 사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현영 씨가 알고 투자한 건지 그게 아니라 그냥 금리가 높다고 하니까 투자한 건지 이 부분도
밝혀야 된다는 거죠. 이미 제가 현영식 측과 접촉했을 때는 상품권 사기인지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중이 믿을 수 있게 보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A씨가 지금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A씨와 나는 명백하게 별개고 A씨의 사기 혐의에는 전혀 가담이 되지 않고 나는 전적으로 피해자라는 걸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앞선 내용들을 전부 다 밝히는 게 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는 하나의 방법들일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 내가 A씨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고 그가 사업이라 주장했던 사기와 나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밝혀내야지 나는 피해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대중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